마케팅 일곱 번째, 사다리의 법칙이라. 아베스는 13년 연속 적자 상태를 면치 못했다. 그러던 것이 2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것도 아주 이득을 보기 시작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회사는 ITT에 매각이 되었는데, ITT는 즉시 광고 주제를 바꾸라고 지시했다. 아비스는 업계 1위가 될 겁니다. 그러자 소비자들은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 않아. 아비스는 그렇게. 많은 마케터들이 아비스가 자행했던 실수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다. 한 예로 롱아일랜드 섬 가든시티 아델피 대학은 하버드 대학의 자신을 비교하는 홍보 전략을 세웠다. 대학의 잠재 고객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당연히 아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과 같았다. 그들도 소비자의 힘에 틀림없으니 말이다. 가만, 아델피 대학은 내 대학교 사들이는 없는 학교잖아. 가만. 광고에 따르면 1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7만 마일을 달린 다치 스피릿을 혼다 어코드에 비교하는 설문조사에서 과반수 이상은 58명이 중고 다치를 선택했다고 한다.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다. 결코 사실무근이 아니란 말은 아니지만, 잠재 고객의 마음속 사다리에서 당신의 제품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 사다리에는 얼마나 많은 디딤대가 있는가? 디딤대. 맥주 시장의 1위, 3위는 버드와이저, 메일러, 쿠어스이다. 장거리 전화 서비스 시장에는 AT&T, MCI, 스프린트가 있다. 그런데 소비자의 마음속 사다리에는 최대 몇 개의 디딤대가 있을까? 아무래도 7의 법칙이라도 존재하는 것 같다. 누구에게든지 특정 영역을 지정하고 기억나는 대로 브랜드명을 대라고 해봐라. 이름을 7개 이상 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조지 밀러에 의하면 우리의 기억은 한 7단위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7, 보편적인 것이 7자리 전화번호, 세계 7대 불가 사이, 7장의 카드로 하는 포커스 게임, 백설공주, 7 난쟁이, 아무 징후를 알려주는 7가지 위험 신호 등등. 사다리 개념은 지극히 단순하지만 마케팅에서 중요한 사안들을 다루는 데 효과적인 요추를 제공한다. 어떤 마케팅 프로그램이든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신에게 다음의 질문을 던져보라. 우리는 소비자의 마음속 사다리, 그 어디쯤에 올라 있는가? 첫 번째 디딤대인가? 두 번째 디딤대인가? 혹시 사다리에 올라서지도 못한 상태는 아닌가? 그런 후에 마케팅 프로그램이 사다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당신의 위치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라. 이원성의 법칙. 8. 이원성의 법칙. 1969년 당시 어떤 제품을 놓고 세계의 주요 브랜드가 존재하고 있었다. 리더 브랜드는 시장의 60%를, 2위 브랜드는 25%를, 3위 브랜드는 6%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개인 브랜드. 이원성의 법칙. 장거리 전화 회사의 새 검으로 보자. AT&T 시장이 65%, 항공산업의 경우로 보자 현재 시장 점유율 20%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모르긴 몰라도 코카콜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로 뒤에 18%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갔고 델타 항공. 자, 2위 자리는 확실히 기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경합을 벌이는 자들이 얼마나 수완 좋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노트북 컴퓨터 시장을 보자. 21%의 시장 점유율로 도시바가 1위에 올랐다. 그런데 2위 자리는 제니스 컴팩 등등 노트북 컴퓨터처럼 특히 승자와 패자가 쉽게 드나드는 영역에서 많은 재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노트북 컴퓨터 시장에는 130개의 브랜드가 존재한다. 이원성의 법칙은 이 중에서 아주 소수의 브랜드만이 살아남을 것임을 예측한다. 미국의 자동차 역사를 살펴보자. 1904년 당시에 모두 660개 회사에서 195종의 다른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시장이 개발되는 초기에는 3, 4자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고객들이 아는 게 많아진다. 반대의 법칙.
만약에 사들이 두 번째 디자인 때에 확고한 거점을 마련하고 싶다면 당신보다 앞서 있는 기업을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라. 그 회사의 강점은, 그 힘을 약점으로 바꿔놓을 방법은, 그러기 위해서 리더의 핵심을 포착해서 소비자에게 그 반대의 것을 제시해야 한다. 이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강점을 소구해야 한다. 리더에 대해서 1위 제품의 대한 시장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노인들이 코크를 마시고 젊은이들이 펩시를 마시면 로열 크라운 콜라를 마실 사람 하나도 안 남는다. 구강청정제 시장에서도 역시 리더를 모방하고자 하는 시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961년 존슨앤존슨은 과학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마이크린이라는 구강청정제를 소개했다. 마이크린은 출시된 지 2달도 안 되어서 2위 브랜드로 등극했다. 그러나 리스테린 역시 세계를 죽인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인 과학적 뭐야. 당신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독일 맥주의 맛을 보았습니다. 이제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독일 맥주를 맛보십시오. 오늘날 벡스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유럽산 맥주다. 맥주에 관한 한 미국인들은 자기 자신보다도 독일인들의 입맛을 더 믿는다. 이런 리더십의 법칙을 뒤집고 사람들의 인식을 조정한 보기 드문 사례이다. 광고는 많은 사람들이 레녹스를 수입 도자기로 오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역용했다. 레녹스가 사실은 뉴저지 포모나에서 생산되고 재인식시킴으로써 그 자신은 진품 영국산 도자기로 입지를 그칠 수 있었다. 경륜이 이러하다. 사람들은 뉴저지 포모나처럼 그 이름이 촌스럽게 들리는 곳에서 순백색의 우아한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 이렇게 서로 달리한다는 거죠. 심지어 맥도날드의 힘의 원천인 어린아이를 끌어오기 위한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시작했다. 이는 강한 이위자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못된다. 단위 품목당 판매율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버거킹은 공격을 가하는 입장이었을 때의 수준으로 계속 돌아오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버거킹은 자신을 경쟁자의 반대편에 포진시키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그리고 그들의 자리를 잃었다. 10번째 분할의 법칙은 세균 배양 접시 안에서 세 부분일을 하는 아메바처럼 마케팅 전투장은 영역들이 계속해서 확장을 거듭하는 거대한 바다에 비견할 수 있다. 하나의 영역은 하나의 제품으로 시작이 된다. 컴퓨터 매체도 그렇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이던 영역이 갈라져서 메인프레임, 미니 컴퓨터, 워크서버, 퍼스널, 노트북 컴퓨터, 펜 컴퓨터 등 세분화로 이룬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하나의 영역으로 시작되어서 그렇게 분할의 법칙은 국가들에도 적용이 된다. 유고슬라비아 혼란이 그 예다. 1776년 지구상에는 35개의 국가가 있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즈음에 그 숫자는 2배로 늘어나고 70년 무렵에는 130개 이상의 국가가 생겨났다. 지금 190개의 나라가 주권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음악산업 분야를 살펴보자. 리더가 기존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신규 영역에 저마다 다른 브랜드를 붙이는 것이다. 제너럴 모터스, 또 시보레, 폰티아, 올드모빌, 뷰익, 캐딜락 등등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한 영역에서 잘 알려진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다른 영역에서 똑같이 사용하려고 드는 실수를 자행한다. 미국의 소형차 영역을 처음 들여놓았던 폭스바겐은 사태를 바로잡을 방안을 찾았는데 미국에서 비틀의 판매를 전격 중단하고 크고 빠르고 비싼 폭스바겐의 새로운 형제 차들을 팔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베너건, 시로코, 제타, 골프가 선을 보였다. 폭스바겐은 이 근사한 새 자동차들을 만들기 위해서 펜실베니아의 공장까지 새로 세웠다. 그런데 이런 폭스바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의 경쟁자 중 하나인 혼다는 자동차의 고급 시장에 뛰어들기를 작심했다. 그리고 그 시장에 뛰어들 때 혼다라는 기존의 브랜드명 대신에 아큐라라는 이름을 새롭게 선보였다. 물론 이는 혼다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이었으며 독립적인 아큐라 판매장을 세우는 등 별도의 적지 않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다.
알코올은 미국에서 제1위 일제 고급 승용차가 되었고 결국 제너럴 모터스는 54,000달러짜리 알란테를 선보이면서 캐딜락을 최고급 자동차 시장으로 승격시키려 했다. 이 시도는 재난으로 끝났다. 동네의 사람들이 분명히 3만 달러 정도 주고 샀을 거라고 생각할 캐딜락에 그 많은 돈을 소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품격 따위가 느껴질 리가 없다. 제너럴 모터스로서는 메르세데스 시장의 새로운 브랜드를 소개하는 게 더 나은 전략이었을지도 모른다. 조망의 법칙은 10일 알코올 흥분제인가 안정제인가 금요일 저녁에 퇴근 후 술집에 들렀다면 당신은 분명 알코올을 흥분제라고 믿게 될 것이다. 그 시끌벅적한 소음과 웃음 소리는 알코올의 흥분 효과를 명백하게 보증한다. 그러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 4시에 길거리에서 골아떨어져 있는 취객들을 보면 알코올이 안정제라는 확신을 하게 될 것이다. 화학적으로 보자면 알코올은 강력한 안정제다. 그러나 흥분제, 쿠폰 할인 세일이라는 이름의 어떤 형태든 이러한 마케팅 방식은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때만 물건을 사라고 고객을 가르치는 격이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쿠폰 발급을 시행하지 않는 회사의 사정은 어떨까? 매일 저렴한 가격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월마트와 K마트 그리고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또 다른 창고 할인 매장들이 소매시장의 승자로 군림하고 있다. 라인 확장의 경우를 예로 보자. 단기적으로 볼 때 라인 확장은 판매량의 증대를 보장한다. 맥주 산업이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초 매년 27%에 이렇게 하던 밀러 이런 거 밀러에 일어난 일이 미켈롭에도 또 일어났다. 미켈롭 라이트가 출시된 지 3년이 지나고 레귤러 켈럽의 판매량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 후로는 11년 동안에 계속해서 감소 일로를 걸었다. 오늘날 미켈럽의 4가지 맛, 레귤러 등등을 합친 전체 판매량은 1978년 미켈럽 라이트가 출시되어 단독으로 달성했던 판매량보다도 25%가 떨어진다. 오히려 떨어진다. 이렇게 됐네요. 라인 확장의 법칙 12번 메인프레임 컴퓨터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IBM은 퍼스널 컴퓨터, 팬 컴퓨터, 웍스 중형 소프트웨어 등등 시행할 시장에 과정에서 IBM은 복사기 등등등등 엄청난 돈을 잃었다. 이처럼 기업은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을 때야말로 미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악의 씨앗을 같이 뿌리기가 쉽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를 보자. 회사 규모가 제너럴 모터스의 50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은 제너럴 모터스의 주식보다 가치가 더 크다. 그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내걸고 있는 전략은 한마디로 더 많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퍼스널 컴퓨터 시장의 주요 소프트웨어 응용 부분 그 전 범위에 걸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라인 확장이 효과가 없다는 여러 증거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은 질기세기 확장 제품들을 토해내고 있다. 그 몇 가지 사례들이 여기 있다. 아이보리 비누, 그럼 아이보리 샴푸는? 샤넬, 남성용 샤넬은? 보드카, 코즈맥스, 코즈 생수는? 하이즈 캐쳐, 하이즈 유아식, 또 투데이, 아디다스 운동화, 아디다스의 향수는? 이렇게. 라인 확장이 신뢰를 거둘 수 없다는 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최고 경쟁지는 라인 확장의 효과를 맹신하는 것일까? 라인 확장이 장기적으로 실패를 부르나 단기적으로는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한 가지 이유다. 거기다가 경쟁진이 자기 회사나 브랜드의 명목적인 충성심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 오늘 성공을 거두고 싶다면 당신은 소비자의 마음속 한 자리를 겨냥해서 그곳으로 초점을 좁혀야 한다. IBM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메인프레임이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으니 이는 곧 아무것도 상징하지 있지 못하다는 말과 같다. 시어르스 버그는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IBM이 바로 그런 초대형 컴퓨터를 천막을 세웠다. 현재건 미래건 컴퓨터 분야에서 IBM의 천막 안으로 못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재난의 화근이다. 컴퓨터 전투장에 새로운 회사, 새로운 제품,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격에 들어오면 IBM이라는 천막은 바람에 쓸려서 허무하게 넘어지고 말 것이다. 많은 회사들이 있어 라인 확장을 쉽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신규 브랜드를 출시하려면 자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나 개념이 필요하다. 신규 브랜드가 성공을 거두려면 새로운 영역에서 최초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신규 브랜드는 리더 브랜드의 대안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새로운 시장이 개발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다른 회사들은 어느새 이 두 개의 리더 자리이며 다른 회사가 들어앉아 있는 현실을 본다. 그래서 구간이 명간이라고 예전의 라인 확장 전략으로 복귀한다. 13. 희생의 법칙이다. 희생. 마케팅은 정신적인 전투가 치러지는 게임이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인식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마음속에 페덱스는 여전히 밤새 배송회사다. 그러다가 시장이 국제적으로 바뀌면서 페덱스는 전형적인 마케팅 딜레마에 직면했다. 국내에서 하던 그대로 국제시장에서 승부를 걸 것인가? 브랜드 명은 어떻게 할까? 등등등등. 마케팅 전략이 분명히 만능가가 더 위세를 떨치게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만능가들 대부분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만능가는 약하다. 크래프트만 해도 그렇다. 모든 사람들이 크래프트를 막강한 브랜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젤리와 잼 시장에서 크래프트의 시장 점유율은 9%에 불과하다. 그에 비해서 스모크의 시장 점유율은 35%라 된다. 크래프트라는 이름은 곧 모든 것과 통하지만 스모크라는 이름은 젤리 아니면 잼이다. 리미티드, 직장 여성을 위한 고급 의류. 갭은 젊은 층을 위한 캐주얼 의류. 베네통은 유행에 민감한 젊은 층을 위한 소재 의류. 푼라커 운동화. 바나나 리퍼블릭 사파리풍 도시 정장. 이렇게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제는 두 번째 희생 대상인 표적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은 또 어디에 적혀있는 원칙인가? 컬러 시장을 보자. 코카콜라는 소비자의 마음속에 최초로 들어가 막강한 입지를 구축했다. 50년대 후반 코카는 펩시의 판매량을 5번째 웃돌았다. 이때 펩시콜라는 코카의 막강한 입지에 어떻게 대응했던가? 몸은 50대이면 마음은 29세인 사람도 펩시를 마시고 싶어한다. 말보로 광고의 표적은 카우보이였다. 그러나 실제 시장은 모든 사람들이었다. 미국의 카우보이가 며칠이나 남아 있을 것 같은가? 아주 적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희생인 부단한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다. 도대체 매년 개선할 때 마케팅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어디에 적혀 있나? 시장에 이런저런 변동이 생길 때부터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잘못이다는 거죠. 14. 속성의 법칙. 충치 예방은 치약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이다. 바로 이런 게 당신의 소유해야 할 속성이다. 그러나 독점의 법칙은 경쟁자가 취해 있었기에 성공을 거둔 속성은 논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단순한 진리로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2위 속성을 취할 수밖에 없고 해당 영역에서 더 낮은 시장 점유율로 만족해야 한다는 말일까? 그렇지 않다. 현재 1위가 영원한 1위가 되리라는 법은 없다. 자신이 현재 팔고 있는 제품과 정반대의 새로운 속성이 나왔을 때 결코 코웃음치고 넘어가지 않을 회사가 바로 면도기 시장의 1인자 질레트다. 질레트는 첨단 테크놀로지 면도기와 카트리지 시스템으로 꾸준히 업계 1위를 맹위를 떨쳐왔다. 그러던 중에 프랑스의 신생기업 하나가 일회용 면도기라는 정반대의 속성을 들고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이때 질레트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시장에서는 견고하고 고급스럽고 첨단 대신 질레트는 굿뉴스라는 브랜드로 독자적인 일회용 면도기를 들고 시장으로 뛰어들었다.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질레트는 일회용
연두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질레트 맥도날드의 빠르다는 속성을 같이 소유하려 했을 때 버거킹은 별 이득을 보지 못했다. 버거킹은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반대되는 속성을 이용해야 옳았을까? 그러나 빠르다의 반대인 속성은 느리다는 패스트푸드라는 전체 비즈니스 속성과 맞아떨어질 수가 없다. 버거킹의 굽기 개념은 느림이란 요인을 이용하고 있지만 말이다. 속성